시격에 보면 법칙의 예외 찾기. 우리 과학자들은 정리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추구할 때 열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묻도록 훈련받았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질문이 이런 형태를 취했다. 다수의 식욕이 생물의 영양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법칙이 아니라 예외 사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는 실험실에서 먹이를 먹는 메뚜기가 수행하는 균형잡기 행동이 실험실에서든 자연 환경에서든 간의 다른 모든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인지 여부가 궁금했다. 우리는 다수의 식욕을 이용한 영양 균형 잡기가 아마 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저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서 하는 두 과학자의 소망이 담긴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모든 생물의 필수 조건에 가깝다고 추론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은 한 가지 강력한 근거는 다윈의 논리에서 도출된다. 생물의 다양한 특징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특징이 번식 성공에도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이라면 그 특징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형질에 비해서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게, 또 이런 형질에 유전될 수 있으므로 유용한 형질을 지닌 부모의 자식은 번식에 더 성공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면 집단에서 유용한 형질은 이었고 더 흔해지면서 덜 유용한 형질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 연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생물학에 관해서 아는 것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식단의 균형을 잡는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도 번식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더 갖추고 있을 것이다. 불운한 동물에게는 섭식이 복권 추첨에 더 가까울 것이다. 어느 영양 욕구가 충족되고 어느 욕구가 굶주리게 될지는 우연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길을 잃는다 할 식욕이 없다면 동물은 어느 날은 운 좋게 필요한 영양소 혼합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무언가가 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가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을까? 물론 지구의 모든 종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메뚜기 실험을 하느라 가장 고생을 한 일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그런 조사가 결코 이루어질 수 리 없다는 것도 잘 알았다. 우리는 영양학적인 지혜가 연구된 많은 종의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아직 겉핥기 수준에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우리는 영양균형이 모든 동물 전체의 법칙인지 소수의 예외 사례인지 알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질문을 뒤집는 것임을 깨달았다. 즉 영양소 섭취의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이는 종을 골라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그렇다고 드러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자기회의주의, 즉 어느 정도 난타를 해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은 과학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자 과학을 정의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과학을 과학답게 만드는 활동이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영양균형 잡기를 하지 않는 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가장 안 할 것 같은 정도차 영양균형 잡기를 한다고 들었는다면 설령 전부는 아니라 해도 종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종이 우리 이론을 반증할 가능성이 유달리 높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중에 한 종을 연구했다. 모든 동물 중에서 메뚜기나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무차별적인 탐식으로 가장 유명한 종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세심하게 영양소를 정확한 비율로 혼합해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다른 종들도, 특히 식성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종들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다가 시끄럽게 우려되는 병아리, 철학적 취향의 학생들로 쪼개나 아무것도 아닌 것과의 우연을 한 만남을 통해 더욱 힘겨운 도전 과제가 출현했다. 1997년 데이비드가 옥스퍼드 대학교 동물학과의 랭커슈즈 연구소에서 동물생물학 실습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학생들은 막 부화한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느라고 바빴다. 데이비드는 교실 앞쪽에서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열정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리처드는 교실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무슨 일인가 해서 들른 참이었다. 열정 넘치는 젊은 학생 스티븐 존슨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리처드에게 다가와서 한큰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저는 퍼스트 모든 과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지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야 리처드는 특이한 간결한 의도로 물었다. 그런데 퍼스트 모든 과학이 뭐지? 그러더니 곧바로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아무도 아닌 것을 둘러 속인 거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의 신랄한 영국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점잖게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리처드 퍼스트 모든 과학이 일종의 문화적인 상대주의 즉 과학의 어느 신념 체계와 다를 바 없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며 결코 진리를 독점할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는 철학적인 입장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한 이유들 때문에 그 견해가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과학의 자기회의적인 특성은 옳지 않은 이론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여과기이며 그 과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부터 사실을 분리하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스티븐의 논문 지도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영양학에서 사실과 믿음을 가르는 명확한 선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데이비드가 대신 지도해주기로 했다. 스티븐은 잘 해냈다. 비록 그의 논문은 무엇이 참이고 참이 아닌지 다루는 철학의 획기적인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섭식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연구에 간접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논문 준비를 하면서 스티븐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그는 바퀴벌레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지저분한 습성을 지니고 악취를 풍기고 질병을 퍼뜨린다고 알려진 널리 퍼진 해충 말이다. 그 역시 우리는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렸다. 바퀴벌레는 영양균형 찾기가 동물에게 일반적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완벽한 동물이기도 했다. 이유는 이렇다. 이 호감이 가지 않는 동물은 극도로 교활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강인하다. 대다수 종을 멸종으로 내몰 만한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열대에서 올림지 염습지 사막까지 이렇게 바퀴벌레의 뒤창자 안에는 수천 개의 미생가시가 나 있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우리는 바퀴벌레가 이런 다재다능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당농활 단백질을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양을 정확히 맞추어 먹지는 않을 거라고 추론했다. 바퀴벌레가 실제로 영양소 섭취 균형 잡기를 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기회가 왔다고 우리는 흥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스티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리한 실험을 고안했다. 이렇게 골라먹도록 바퀴벌레의 결과는 우리는 깜짝 놀랐다. 스티븐이 자료를 우리에게 의뢰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 그래프로 나타내자 바퀴벌레가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우리가 조사한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다.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이 별로 없이 명백했다. 바퀴벌레 덕분에 우리는 영양균형 잡기가 몇몇 종에 국한된 비밀 능력이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포식자야말로 완벽한 대상이었다. 섭식 이론에 따르면 이런 동물은 영양소 섭취 균형을 잡게 두고 선택적으로 먹이를 골라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 그러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 대상 검이었다. 심사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곤충들 중심으로 해서 데이비드 마인츠는 박사학위를 받자 옥스퍼드로 와서 우리와 함께 영양 기하학을 포식자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했다. 포식자. 첫 번째 종은 딱정벌레였다. 딱정벌레. 두 번째 종은 늑대 거미였다. 세 번째는 종은 가장 덜 움직였다. 거미 집을 짓는 거미였다. 우리는 포식자가 양분 섭취 균형을 잡는다면 많이 돌아다니는 딱정벌레 등등 이렇게 우리는 각 종의 상태를 감안한 맞춤 실험을 했다. 맞춤 실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을 달리한 먹이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딱정벌이는 바퀴벌레와 매우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인 쪽은 거미 집을 짓는 거미였다. 이 거미는 여러 소와 효소 혼합물을 먹이에 주입한 뒤에 소화되어 녹은 영양소를 빨아먹고 껍데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먹는다. 버려지는 부위를 조사했더니 포식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특히 다 빠져나가고 없었다. 이는 거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먹이에 주입하는 효소 혼합물의 성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개 사람들은 포식자라고 하면 딱정벌레나 거미 같은 흑주 동물이 아니라 사자, 호랑이, 상어와 같이 위험치는 동물을 떠올린다. 그들도 영양소 섭취량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먹이를 섞어서 먹을까? 이런 걸 해봐야 되겠네. 한 유명한 반려동물 사료 기업 연구원인 휴스와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에이드리언은 우리 연구를 우연히 접한 뒤에 기르는 고양이와 개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자, 이렇게 고양이는 단백질에서 에너지 52%를 얻는 식단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는 이 일어난 동물에게 두 가지 중요함을 간파했다. 첫 번째는 그가 잘 알지 못하였다고 부당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에게 먹이는 사료 같은 문제들, 사료들에서 이렇게 해서 기르는 고양이와 개가 서로 다른 다량 영양소 혼합물을 선호하게 된 이유일 가능성은 고양이는 더 작고 설치류의 수를 줄이는 능력에 힘입어서 진화하고 길드는 내내 먹이를 사용해서 잡아먹는 일을 계속했다. 몸집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져서 아마도 일찍부터 길들였을 개는 인간과 가축의 안전을 위해서 늑대일 때 유명한 사냥 성향이 제거되는 쪽으로 교배가 이루어졌다. 대신에 개는 우리가 남긴 음식물에 의존해야 했는데 그런 음식물에는 통상적인 육식동물의 먹이보다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훨씬 높았다. 결과로 개는 저희는 우리 잡식 동물과 더 비슷해지는 쪽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었다. 개의 식단 전환이 빚어낸 또 한 가지 결과는 개가 아밀라제를 생성하는 유전자의 수가 늘어난 쪽으로 진화하면서 다른 육식 동물들보다도 농가를 더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졌다. 그러나 개가 식단에서 얻는 다량 영양소들의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조사한 몇몇 개 품종은 식사 때 그보다 더 많이 먹었다. 사실 그들의 필요한 양이라고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알바도 품종을 기르는 사람은 그 개가 필요한 양보다도 거의 2배나 더 먹는다고 말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늑대 조상이 이따금 잡은 먹이를 우리의 개체들과 경쟁하면서 배불리 먹은 뒤에 오랜 기간 먹지 않고 지내곤 하는 생활 습성이 적응했다는 것이 진화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포식자에게서 관찰한 인상적인 영양 균형 잡기로부터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도 안겨주는 듯했다. 우리는 깨달았다. 원리의 전제가 틀렸던 것을 섭식 이론은 동물의 체성분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틀렸다. 우리는 식단, 계절, 건강 등 많은 요인에 따라서 체성분이 사실상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더욱 중요한 점은 어느 한 가지 식단 조성이 포식자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최적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데이비드 마인츠와 함께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처음에 그들은 지방이 풍부한 먹이를 몰랐고 몸에 저장되는 지방이 늘어나자 서서히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때쯤 이들은 번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곤충의 번식 과정에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는 이 딱정벌레에서 단일한 균형 잡힌 식단 같은 것이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포식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섭식은 흔들거리는 총구로 움직이는 표적을 겨냥하는 과정이다. 협력해서 안정시킬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성공의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 예외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다. 한 가지 예외 사례가 있긴 하다. 동물의 영양소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그런 먹이. 그러면 특히 흥미로운 동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런 이 종의 새끼는 어미 배에 있는 주머니 안에서 자라며 따라서 젖 말고 다른 먹이를 먹을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나 젖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젖은 한 가지 먹이가 아니라 어미의 젖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성의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새끼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영양소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 이럴 때는 뇌, 흡파, 발톱들의 성장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아미노산들의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 우리는 처음의 질문에 답했다. 영양소 균형 잡기가 동물 종들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실험은 기르는 동물이든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든 간에 초식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 모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섭식 이론을 제고하기에 이르렀다. 제거. 우리가 메뚜기 실험에서 답을 얻고자 한 것이 바로 그 질문이었다. 자연이 메뚜기를 의해서 마련한 자선책은 무엇일까? 답은 메뚜기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영양소들보다 단백질을 우선시했으며 발달을 지체하면서까지 단백질의 목표 섭취량에 다다르기 위해 애쓰고 이었고 그 목표에 다다를 때면 다른 영양소들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궁금해졌다. 인간의 자선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한 이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이 질문을 한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요약을 하면 바퀴벌레에서 고양이를까지 가장 그럴 것 같이 하는 동물들조차도 영양소 추적 미사일처럼 다소 식욕을 써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 살펴봤듯이 식단이 불균형 상태일 때 이 식욕들은 서로 경쟁한다. 사람은 어떨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